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적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분의 자식 자랑을 들으며 속으로 우리 애는 왜?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경험은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의 축하보다 먼저 서운함이 느껴진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가을에 더욱 복잡하게 다가오는 감정, 바로 시기와 질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감정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경험하지만 특히 60세 이후에는 그 양상과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기본 감정 중 하나로 생물학적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형제 간 경쟁은 생후 1세부터 시작되며 이는 학습이 아닌 유전자에 담긴 생존 본능입니다. 부모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의존적인 시기에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감정들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복합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는 자아통합대 절망의 단계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만족감을 느끼거나 후회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연구 데이터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3.4%가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별이나 이혼을 경험한 65세 이상 여성 집단에서 가구주율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가구주율이란 전체 인구 중에서 가구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집안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는 분들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사별이나 이혼 후 여성분들이 혼자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구주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구주율의 증가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서 이분들이 이제 혼자서 모든 생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결정, 생활관리, 건강관리 등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는 심리적 취약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노년기 질투와 시기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화에 따른 뇌의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기능 변화로 인해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부정적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동시에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화학물질입니다. 마치 뇌 속의 보상 시스템과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분 좋다라는 감정을 만들어내죠.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을 담당하는 물질로 평온하고 차분한 기분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두 물질을 만들어내는 뇌 세포들이 점점 줄어들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기뻤을 일에도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집니다. 마치 컬러 TV가 흑백 TV로 바뀐 것처럼 같은 상황이라도 감정의 색채가 흐려지고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물학적 변화가 친구들과의 비교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노년기의 시기와 질투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레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성취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과거 동등했던 친구들과의 비교가 더욱 예민해집니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신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상황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혼자 있다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라는 부정적인 감정들이고 둘째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속에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자리 잡고 동시에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일까?
하는 의문이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변화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노년기 질투를 분석해보면 프로이드의 나르시시즘 이론과 연결됩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능력의 쇠퇴와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인해 자아 상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 친구들의 성공이나 행복은 자신의 상실감을 더욱 부각시키며 나르시시즘적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를 그림자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노년기에는 젊을 때 억압했던 감정들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온 경쟁심과 질투심이 노년기에 재활성화되면서 더욱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심리학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생각을 바꿔서 감정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감정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해봅시다. 이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여러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아, 저 친구는 돈이 많나 보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친구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 모양이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질투와 우울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와, 친구가 좋은 시간 보내고 있구나. 나도 내 나름대로 즐거운 일들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감정이 생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보다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를 때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모르는 친구의 어려움은 없을까? 그리고 잘 산다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친구의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은 다르지만 그것이 누가 더 낫다거나 못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서로 다른 산을 오르고 있는 것처럼 목적지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른 것이죠. 2019년 서울 및 수도권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접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는데 병원이나 은행, 관공서, 복지센터 같은 공공기관들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분들일수록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라는 식의 말을 듣거나 어르신들은 원래 그래요 라는 식으로 개인의 특성을 무시당하는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이것이 결국 고독감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의미 있는 인간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 수용하기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용과 전념 치료 방식이라고 합니다. 둘째, 인지적 재구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생각의 습관대로 흘러갑니다. 친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그 묘한 감정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오래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뒤처졌다. 이제 너무 늦었다라는 속삭임 말이죠. 하지만 인지적 재구성이란 그 오래된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 스스로 다시 쓰는 일입니다. 친구의 성공이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위협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영감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마치 오래된 액자 속 흑백 사진을 꺼내 새롭게 색칠하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우리 영호 씨 친구분이 사업 성공하셨다면서요? 부럽기도 하시겠어요. 부럽다기보다 솔직히 처음엔 속이 쓰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수가 해냈다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뇌가소성 이론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서 가소성이란 말은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마치 도예가의 손길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진흙처럼 우리의 뇌도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따라 그 구조와 기능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흙이 처음에는 단단해 보여도 물을 더하고 정성껏 주무르면 원하는 형태로 빚어지듯 우리의 생각과 행동 패턴도 의식적인 노력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50대 60살 이른을 넘어서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이런 가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도 새 계절이 오면 새순을 틔우듯 우리의 뇌도 새로운 사고방식과 습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 과학자들은 나이든 뇌는 굳어버린 진흙처럼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이런 오래된 통념을 뒤엎었지요. 우리의 뇌는 일생에 걸쳐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생각, 행동을 통해 뇌 속 신경회로가 재구성되는 것이죠. 가을 산책길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느끼는 바스락거림처럼 새로운 생각은 우리 뇌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오솔길에 불과하지만 그 길을 자주 걸을수록 점점 넓고 단단한 대로가 됩니다. 여든이 넘은 어르신들도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면 뇌에 변화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마치 오래된 집이라도 새 가구를 들이면 분위기가 바뀌듯 새로운 생각과 경험은 우리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인지적 재구성은 이런 뇌의 유연성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친구의 성공이 내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게도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듯 우리는 부정적 생각의 습관을 하나씩 지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지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셋째,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포지티브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가지 좋은 일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현저히 감소하고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이는 주의 편향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존 카바진의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법은 노인들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 조절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의 짧은 명상만으로도 감정 조절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법은 우리의 주의를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게 하는 명상 기법입니다. 마치 오래된 탁자 위에 쌓인 먼지를 한 겹씩 정성껏 닦아내듯 우리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불안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지요. 이 방법은 서양의 과학적 접근과 동양의 명상 지혜를 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친구의 성공에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 시간이 흘러놓친 기회에 대한 후회, 앞으로 다가올 나이 들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숨만 쉬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헤매며 비교와 걱정에 지쳐가거든요. 명상은 그 지친 뇌에게 잠시 쉬어갈 휴식처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실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친구들과의 이별, 건강의 변화, 사회적 역할의 축소. 이런 변화들은 때로 우리 마음에 깊은 파도를 일으키지요. 마음챙김 명상은 그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 지켜볼 뿐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단순한 행위가 우리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과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 패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이지요. 제가 명상을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요즘은 친구들 자랑하는 걸 들어도 예전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것 참 좋은 변화네요. 마음 챙김의 힘이 조금씩 느껴지시는 거겠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나 소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 숨결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과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세월이 더해갈수록 우리를 둘러싼 인연의 끈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2022년 한국복지 패널 자료를 들여다본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마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숫자와 통계 너머에는 외로움과 위안을 주고받는 수많은 노년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왜 더 우울할까요? 단지 외롭기 때문만은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보다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공식적인 사회 지지 체계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공식적 사회 지지란 복지관, 주민센터, 노인정과 같은 기관과 그곳에서 만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말합니다. 마치 오래된 정원의 울타리처럼 이런 공식적 지원은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삶에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문득 생각납니다. 서울 종로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83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녀들은 모두 먼 도시에서 살고 있어 늘 혼자였던 그분은 복지관에서 만난 화요일 동화구연 모임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았다고 했지요. 처음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내 나이에 뭘 또 배우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곳에 가는 게 기다려지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반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에게는 비공식적 지지망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와의 대화,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 손주들의 웃음소리. 이런 일상의 작은 교류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약이 되었지요. 그러나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은 더 멀어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진정한 교감입니다. 우리 딸이랑 같이 살지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다들 바쁘니까. 그래서 요즘은 동네 탁구 교실에 다녀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행복해요. 연구 결과는 숫자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삶의 결이 담겨 있지요.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내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도 다양한 관계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인생의 후반전에 더 큰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 동네 산책 모임, 오래된 친구와의 정기적인 만남,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연결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내일은 복지관 가는 날이라 벌써부터 설레요. 내가 이 나이에 설렌다니 참 웃기지요? 전혀요. 그 설렘이 바로 삶의 원동력 아닐까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웃이며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손을 내밀고 또 다른 손을 잡을 용기만 있다면 인생의 어느 계절에서도 우리는 따스한 연결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여섯째, 의미 있는 활동 참여입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제 내게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일 것입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빅터 프랑클의 로고테라피 이론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돈이나 쾌락이 아닌 의미의 추구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그리스어로 의미를 뜻하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프랑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가장 강한 생존력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의미를 찾는다는 건지. 젊었을 때야 뭐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를 찾기에 완벽한 시기일 수 있어요.
인생의 지혜가 쌓였으니까요. 의미 있는 활동 참여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지지가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모닥불이라면 의미 있는 활동은 그 불을 지피는 장작과도 같습니다. 둘은 분명 다르지만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라고 할 수 있지요. 대전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78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30년간 목수로 일하다 은퇴한 그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초등학교에서 목공 수업 자원봉사를 시작했지요. 애들이 나무 깎는 걸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 처음엔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젠 일주일에 2번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애들이 나무로 뭔가 만들어내는 걸 보면 내가 더 뿌듯해. 로고테라피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3가지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성취하는 것, 둘째는 자연이나 예술, 사랑과 같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셋째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취하는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럼 봉사활동만 해야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느끼는 기쁨 그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관계를 통한 소속감을 제공한다면 의미 있는 활동은 행위 자체에서 오는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선물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내면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채우는 것은 바로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 자신의 재능을 살려 다른 이들을 가르치거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의 영역이지요. 은퇴하고 처음엔 친구들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연습하고 공연하는 그 과정이 제게 새로운 삶을 줬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한다는 것은 직장인, 부모, 배우자와 같은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는 활동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책장에서 잊혀진 책을 꺼내 새롭게 읽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이 듦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 그걸 찾는 게 인생의 마지막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찾는 것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종종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어쩌면 그런 작은 나눔의 순간들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도움 받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인지행동치료, 수용전념치료, 대인관계치료 등은 노년기 감정 문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기의 시기와 질투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때로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은 잔잔해 보여도 그 아래에는 수많은 물결이 일고 있지요. 노년의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결 아래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싶은 바람, 세월의 흐름 앞에 느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난 그런 감정 없어.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그저 축하해 줄 뿐이지. 정말 그러시다면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가끔은 친구가 새 차를 샀다거나 자녀 자랑을 할 때 가슴 한구석이 살짝 아프진 않으세요?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종종 자신을 질책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런 자책은 오히려 부정적 감정의 소용돌이를 키울 뿐입니다. 감정 자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 내면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지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이 부분의 활동이 달라지면서 때로는 젊었을 때보다 감정의 기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댐의 수문이 조금씩 느슨해지듯 우리의 감정 조절 기제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지요. 심리적으로는 은퇴와 함께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아 정체성의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새롭게 자신을 정의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비교는 더욱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실, 건강의 상실, 관계의 상실, 역할의 상실, 우리 마음에 작은 상처들을 남깁니다. 그 상처들이 모여 때로는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정으로 표출되기도 하지요. 그럼 이런 감정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해야 하나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여러 방법들을 통해 이런 감정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뇌가 소성의 원리를 활용해 새로운 사고 패턴을 형성할 수 있지요. 마음 챙김 명상으로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더 풍요로운 관계의 그물망을 짤 수도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젊음의 시절에는 거센 물살로 힘차게 흘러갔다면 노년의 시간은 조금 더 너른 강폭으로 조금 더 깊은 수심으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 깊이 속에는 젊은 날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지혜와 여유가 담겨 있지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의 파도가 일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그 파도에 몸을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파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서서히 우리만의 속도로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 요즘은 친구들 자랑을 들어도 예전처럼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해낸다니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겨요. 그것 참 멋진 변화네요. 시기심이 동기부여로 바뀐 거군요. 노년의 시간은 결코 쇠퇴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 더 깊은 이해의 시간,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는 아직 욕망하고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닌 더 깊은 수용과 초월의 지혜입니다. 나이 들매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은 시야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며 적절한 도움과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롭고 성숙한 감정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며 노년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었던 이 생각의 길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위안과 공감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아직 수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넘어 우리는 여전히 꿈꾸고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세월의 무게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무게 속에는 젊은 날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지혜와 깊이가 담겨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도발적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년에는 친구가 적을수록 좋다라는 역설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소중한 관계만이 남는 시간, 그 깊이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년의 행복은 관계의 양보다 질에 달려있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들으신 이야기처럼 따뜻한 위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의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